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관료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니다. 교과서는 73쪽 그리고 74쪽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관료제가 뭘까요? 관료가 뭘까요? 관료. 우리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사람을 관료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정부도 이 관료제 하나인데, 자, 이 관료제가 뭔지, 왜 등장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옆에 그림이 하나 보이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나요?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여기 실타래가 있어요. 이 뭐 아는 곳일까요? 그래요. 옷감 짜고, 뭐 옷을 만들고 하는 공장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옷을 만들고 옷감을 만들고 하는 그 전에 우리는 집에서 모든 것을 했었죠. 엄마가 손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해서 간의 수공업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실도 만들고 옷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물론 디자인도 했을 거고 엄마가 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맞죠? 그런데 증기기관이라는 기계가 발명이 되었고 방직기, 방적기 많이 들어봤죠? 자, 이런 것들이 발명되어서 이제 양틀에서 모를 가져와서 모직물을 통해서 실을 뽑고 그걸 가지고 옷감을 만들고 그걸 만들고 이제 옷을 만들고 하는 이런 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회사. 자, 집에서 엄마가 혼자서 다 했는데 이제 회사가 생겨나서 이 사람들의 돈을 주고 노동력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규모가 어떻게 됐어요? 규모가 아주 커졌죠. 맞죠? 여기서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오늘 내가 뭘 할지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안 하고 놀면서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감시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자, 위에 있는 사람이 뭐 사장이라 칩시다. 이 사장이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모든 일을 다 시켜서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자, 요 팀에 한 명의 조장을 두고, 요 팀에 한 명의 조장을 두고, 각 팀마다 조장을 뒀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을 또 묶어서 팀장을 둘 수도 있고, 맞죠? 이 팀을 다 묶어서 우리 반장을 둘 수도 있고, 또 요렇게 묶어서 또 더 큰 범위,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중간 관리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일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즉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보면 산업사회로 대규모 조직, 회사가 등장했고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커진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중간 관리층들을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세요. 일반 사원들, 자, 여기 일하는 노동자들이 각각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이 두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대리, 맞죠? 이 대리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과장, 이 과장들을 관리할 수 있는 차장, 그 위에 부장을 만들어뒀어요. 이게 하나의 부서가 될 거예요. 맞죠? 이런 영업부가 있으면 격리부, 총무부, 제작부, 기획부 부장들 있겠죠? 그 위에 뭐 이사도 있을 수 있고 상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장, 회장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맞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그렇죠? 피라미드의 모양이죠. 맞죠? 그래서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피라미드 형태, 우리 이것을 관료제라고 합니다. 자, 관료제는 수직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수직적으로는 계층이 만들어져 있죠. 계층. 맞죠? 수직적으로는 계층화. 수평적으로 옆으로는 본다면 영업부는 영업부 일, 격리부는 격리부 일, 총무부는 총무부, 제작부는 제작부. 일반 사원들도 각자 하는 일이 다 정해져 있겠죠. 수평적으로는 분권화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관료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관료제가 뭔지 알겠죠? 이게 큰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중간 관리층들이 있는. 자, 그러면 이 관료제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어떤 장점이 있길래 등장을 하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특징으로 첫 번째. 가업, 일이 되겠죠. 일을 분업하고 전문화합니다. 자, 아까 예전에는 엄마가 실도 짜고 옷감도 만들고 우리 모시 삼배 비단 만들었겠죠. 그걸 가지고 재단도 하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옷을 만들어서 엄마가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실을 짜고 어떤 사람은 이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 옷감을 가지고 재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실제 옷을 만들고 전부 다 일을 나누어 하고 있어요. 즉 가업을 분업하고 전문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만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되겠죠. 아닌가요? 맞을 겁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전문가가 될 거예요. 우리 달인이라고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반복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가져오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 위계가 두 번째 서열화되어 있어요. 우리 피라미드 형태라고 했어요. 명령이 위에서 다 이렇게 내려와요. 명령이. 맞죠? 자, 그러면 명령이 내려오면은 일사불란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사장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하면 밑에 명령이 쭉 내려와서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효율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다음, 이 명령은 어디에서 내려온 건가요? 사장으로부터 또는 높은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거죠. 책임 소재가 명확해요. 안정적이게 되겠죠. 이 일을 누가 명령을 내렸고 그러면서 일 처리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규칙,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큰 조직을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규칙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A 다음에 B를 하고 B 다음에 C를 해야 되는, 즉 실을 짜고 옷감을 만들고 재단을 하고 옷을 만드는 이런 규칙과 절차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속성이라는 장점이 생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사고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와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면 되겠죠. 맞죠? 업무는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구성원이 바뀌어도 규칙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일 거예요. 다음 A 다음에는 B가 나타나고 B 다음에는 C를 하고 규칙에 따르면 되는 거니까 뭐가 어떤 진행 방식으로 일이 처리되는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A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B 다음에는 C라는 일을 하면 되겠구나.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다음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라고 하는데 우리 관료제는 언제? 산업사회에 등장한 거예요. 산업사회 이전에는 우리 농업사회라고 하죠. 농업사회는 신분제였어요. 신분사회. 양반 쌍놈이 있는. 맞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어. 귀족과 평민이 있는. 근데 산업사회는 이 신분제가 어떻게 됐어요? 폐지됐죠.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부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공정성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경력,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내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가 되면 내 월급은 어떻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의 월급은, 나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올라간다는 거. 이걸 경력, 연공 서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안정적인 직업이 되겠죠. 왜? 나는 시간만 지나면 월급이 올라갈 거니까. 맞죠? 그래서 관료제는 이런 특징과 이런 장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장점만 있을까요? 아니죠. 단점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단점이 있느냐? 자, 특징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아까 첫 번째 부언어과 전문화라고 했었죠. 맞죠? 자,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옷감 짜는 사람은 실 짜는 사람은 계속 실만 짜고 옷감 짜는 사람은 계속 옷감만 짜야 돼요.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장이 딱 해서 너 월급 받고 이러잖아. 열심히 일만 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찰리 채플린의 모양으로도 나오는데 우리 관료제는 우리 컨베이어 벨트로 많이 표현합니다. 자,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쭉 벨트가 쭉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자동차 본체에다가 바퀴만 끼워요. 이 사람은 앞유리만 끼워요. 이 사람은 의자만 조립을 해요. 이 사람은 또 뭐만 해요. 자, 그러면 옆에랑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뭐 자기를 못하게 되면 불량품이 나오겠죠. 맞죠? 그거 감독관이 가만히 두고 볼까요? 아니요. 감시 감독을 할 거예요. 자기 일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죠. 즉, 사람이 기계화되는, 사람이 기계화, 잘 안 쓰지네요. 기계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즉,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기계화되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회사 가는 게 재미도 없을 거예요. 일을 하기 싫어지겠죠.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젊은이에요. 젊은 사람. 직위도 높고 나이도 많은, 직위는 낮은데 나이가 적은 사람, 이 사람 간에 대화가 잘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맞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우리 조직을 잘 운영하려면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될까요? 잘 안 되어야 될까요? 잘 되어야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조직은 무너질 확률이 높겠죠. 비효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더 창의적인 생각이 있는데도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맞죠? 결국에는 비효율성에 빠지게 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규칙과 절차, A 다음에는 반드시 뭐, B 다음에 반드시 C를 해야 되는, 즉 경직적이에요. A 다음에 C라는 방법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발명됐어도 불구하고 기존의 걸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즉 창의성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창의성이 떨어지면 비효율적이게 되겠죠. 맞죠? 특히 이걸 가지고 우리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목적 전치 현상은 목적과 수단의 괴리라고 표현을 하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현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는데 뭐가 솔직히 더 중요할까요? 목적도 중요하고 수단도 중요하겠지만 이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의 절차고 규칙이잖아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걸로 본다면. 맞죠? 그럼 목적이 더 중요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단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종합병원, 병원이 있어요. 병원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맞겠죠? 그걸 잘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특히 종합병원에서는 절차를 만들어뒀어요. 맞죠? 뭐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맞죠? 그리고 뭐 원무과에 가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만들어뒀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응급 환자가 왔어요. 응급 환자. 그럼 응급 환자를 먼저 살리고 봐야겠죠. 맞죠? 병원의 목적이 살리는 거니까. 그런데 응급 환자가 왔지만 뭘 하나요? 자, 보호자 오세요. 보호자 멀리 있는데요. 보호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왔는데 보호자 왔어. 원무과 가서 접수하세요. 이 사람은 여기 가서 여기에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CT 찍어 보세요. 어디 가서 뭐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결국은 뺑뺑뺑뺑 돌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겠죠. 선생님도 이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맹장에 걸렸어요. 끙끙 밤 11시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자, 병원에 지금 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대요. 지금 오고 있대요. 새벽 4시쯤에 왔는데
선생님은 좀 집에서 멀리 있는 고등학교 다녔어요. 부모님이 멀리 있어요. 집에 전화하니까 그 당시에는 교통도 그렇게 좋지 못해서 엄마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결국에는 엄마가 왔는데 새벽 7시에 엄마가 왔어요. 근데 원무과가 접수를 하면 9시에 접수를 할 수 있대요. 9시까지 기다리래요. 9시까지 기다렸어요. 접수를 했어요. 배는 아파 죽겠는데 결국에는 오후 2시에 수술을 했어요. 자, 병원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복막염으로 터졌을 수도 있었대요. 결국에는 목적보다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공평한 기회는 뭐 단점은 없겠죠. 다음 다섯 번째, 경력과 연공 서열, 즉 연차, 시간만 지나면 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능력이 아주 좋아요. 능력. 그냥 갑이라는 사람 합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능력이 A급이에요. A급. 근데 이 사람은 5년 차에 지금 회사 들어온 지 5년 차래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능력은 B급이에요. 회사 들어온 지는 10년이에요. 월급은 누가 더 높을까요? 10년 차인 이 사람. 맞죠? 자, 위에 승진을 하는데 누가 승진을 하게 될까요? 10년 차인 이 사람. 맞죠? 왜? 경력이나 연공설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승진도 이 사람이 되고 월급도 이 사람이 더 많아요. 자, 그렇다면 갑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을 키워봤자 나는 내보다 능력이 없지만은 연차가 높은 사람을 앞지를 수 없어요. 열심히 안 하겠죠. 나도 그냥 시간만 지나면 월급이 높아지고 승진을 하게 될 거니까 열심히 노력 안 하고 그냥 모든 게 편한 게 좋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무사안일주의, 즉 모든 게 사건 사고 없이 편안한 게 최고다 라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다음 복지부동, 배를 땅에 붙이고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일을 살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일까요? 비효율적일까요? 비효율적이게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관료제는 이런 특징, 5가지 특징을 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또 한번 전달해 볼 겁니다.